자, 거기 어디 보시냐면 책 23페이지에 그 공명구조에 대한 연습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거든요. 연습 문제 8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 자, 나와 있는 그 각 쌍들에서 서로가 공명구조인지를 판단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공명구조 저번 시간에 그 슬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해 보라는 논리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왔어요? 좋아. 좋아. 자, 그럼 이제 우선 이제 첫 번째 이 예시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탄소, 산소 사이에는 이중결합이 있고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는 이제 단일결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지금 여기서 공명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사이에서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이 둘은 서로 공명구조의 관계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명구조 뭐라고 그랬었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무슨 결합은 그대로고 누구만 변해야 돼요? 시그마 결합은 그대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파이 결합만 얘가 가변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기억납니까? 그럼 이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각 산소, 탄소, 질소의 전자배치들을 좀 살펴보면 어찌됐건 산소, 탄소, 질소 모두 뭘 만족해야 됩니까? 산소, 탄소, 질소 모두 무엇을 만족해야 됩니까?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옥텟. 그러면 얘네들이 옥텟을 만족하려고 하면 이 산소에도 비공호 전자쌍이 몇 개? 두 쌍이 있어야 되고 이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한 쌍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질소는 원래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질소가 원래 최외각 전자가 5개란 말이지 5개이기 때문에 질소는 결합선 3개가 나오고 비공호 전자쌍이 하나가 나올 때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각 원자들의 비공호 전자쌍들이 저렇게 생략된 채로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생략돼서 안 그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 그려져 있는 비공호 전자쌍의 존재를 항상 생각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공명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렇게 되어 나타난다면 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새로운 비공호 전자쌍의 전자 배치가 요렇게 그 다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전자 색깔 표시한 거 보면 뭐가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질소가 가지고 있는 노란색 비공호 전자가 이 탄소랑 이중결합을 이루면서 탄소, 산소 쪽에 있는 요 파이 결합 전자 한 쌍이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는 구조로 지금 인식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사실은 요 둘은 뭐 하게 할 수도 있냐면 거꾸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다시 어떻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쪽으로 다시 왔을 때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쌍을 다시 또 질소로 밀어둔다면 이 녀석이 요런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산소가 비공호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이면 형식 전화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질소가 지금 결합선이 몇 개 나가고 있어요? 질소가 결합선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나가고 있죠? 그럴 경우 질소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요거 요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구조는 공명구조 맞나요?
이건 공명구조 맞아요? 공명구조가 맞다 이런 말이죠. 왜? 얘는 전형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다? 시그마 결합은 그대로 있고 파이 결합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공명구조들이다. 알겠죠? 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우선 쓰시고.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있는 산소, 탄소, 질소 요 사이 이렇게 공명 구조가 일어나는 요 구조 있죠? 요거. 요 탄소, 그러니까 산소, 탄소, 질소 공명 구조가 일어나는 요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 단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단위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요 단위들을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마 생물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아마이드 본드인데 이제 발음을 아미드 결합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하거든요.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단백질이라고 알죠? 단백질. 단백질이 모여 되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 모이면 되는 게 뭐예요? 되게 어렵게 얘기하네. 고기. 그래서 그 단백질을 고기를 구성하는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화학 결합이 바로 이 아마이드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물 시간에 뭐 단백질 구조 뭐 이런 거 배우게 되면 이 아마이드 본드에 대한 얘기를 막 배우는데 그게 사실은 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게 무엇보다 이거 화학 시간에 이 의미를 좀 아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유기화학 같은 거 배우시면 이 아마이드 결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으나 뭐 당장 유기화학을 할 건 아니니까 요런 단위를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한다라는 정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됐죠? 됐죠? 좋아. 자, 그다음 요거. 자, 이게 뭐냐면 이 둘 사이가 그 공명구조냐, 라고 물었을 때 우선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이게 이 뭐냐면 루이스 구조의 축약 표현이 있습니다. 루이스 구조의 축약 표현.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이게 왜 줄여 쓰겠어요? 축약이라는 말은 줄여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루이스 구조를 줄여 쓴다.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지. 편하라고. 왔어요? 정성택 수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하나하나 다 그리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탁 줄여서 간단하게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이제 조금만 받아들이면, 근데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도 않아. 뭐 약간만 그 교육을 받고 약간만 연습을 하면 진짜 써보면 냅다 편하다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특히나 이제 유기구조 내에서 탄소와 수소를 아주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탄소하고 수소를 그냥 아예 안 써버리는 거야. 네, 안 써버리는 겁니다. 네이티리 왜요?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탄소하고 수소를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표현하냐면 바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선
결합선만 꺾은 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 2회 원소들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자, 편리하게 축약해서 쓰는 거니까 축약 안 하고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축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대충 줄여 쓰는 거기 때문에 축약해서 쓰나 안 해서 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 이게 미각적으로 이제 뭐라고요? 이게 약간 약간 그 미적으로 약간 예쁘장하게 그리는 느낌이 좋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생략해서 그려도 안 이쁘고요. 너무 다 그려도 안 이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축약하고 어느 정도는 다 써주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두루뭉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그 경계가 뭐 칼로 무자르듯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기화학 책을 막 보다 보면 사람들이 대충 요렇게는 축약하고 요렇게는 그대로 써주고 하는 막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뭐라고 말로는 못하고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식의 표현들이 있냐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까지 결합할 수 있죠? 이렇게 4개까지 이렇게 딱 결합을 하면 탄소가 무엇을 잘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옥텟을 잘 만족하게 돼 있다고. 자, 그럼 이제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는 구조는 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그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놈을 예를 들어서 탄소가 한 3개만 돼도 이제 쓰는데 굉장히 지겨워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탄소가 3개만 돼도 이게 수소를 8번이나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 구조 내에 누구하고 누구를 완전히 생략한다고요? 누구하고 누구를? 탄소하고 수소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탄소하고 수소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탄소, 이수소들을 싹 없애버리고 누구와 누구 사이 결합선?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선. 그럼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선이 어디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요 2개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꼭지점이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3개의 꼭지점이 생기죠? 그 꼭지점에 사실은 누가 있었다? 탄소가 있었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소장님 뭐? 그러면 메테인은 점 하나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이 원리대로라면 이런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그 미각적으로 예뻐요. 이건 진짜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안 쓴다고요. 그래서 메테인은 그냥 이렇게 다 풀로 그려주고 다 써주고 구조들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뭐냐면 축약하는 부분이 많고 단순해질수록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법으로 뭐 딱 정해놓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써놓는 대강의 뉘앙스들을 보고 이 정도 쓰면 예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 말단 탄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이 탄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구조적으로 여기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라. 여기 있는 요 수소는 요 탄소는 그렇다면 사실 이 그림 내에서 결합선이 몇 개만 그려져 있어요. 결합선이 몇 개만 그려져 있어. 결합선이 하나만 그려져 있잖아. 그런데 사실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있어야 돼? 결합선이 4개 있어야 되지. 4개 있어야 되는데 결합선이 하나만 그려진 거야. 하나만. 그지? 그러면 결합선이 몇 개 모자라? 3개가 모자라잖아. 그 3개가 뭐라는 얘기겠어? 축약되어 있는 수소 개수겠구나 라고 짐작하면 된다는 얘기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제 이 놈하고 요 놈이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탄소 같은 경우는 이탄소를 의미하는 건데 이 탄소는 지금 결합선이 몇 개 표시가 돼 있어요? 2개가 표시돼 있지. 결합선 몇 개 나와야 된다고? 4개 나와야 되는데 몇 개만 표시돼 있어. 2개만 표시돼 있다면 몇 개가 모자른 거야? 2개가 모자른 거지. 나머지 2개가 누구란 얘기였어? 수소란 얘기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면은 여기 수소가 몇 개 달려있어? 2개가 달려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야 이게 뭐야 뭐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연습만 하면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편해요. 네, 훨씬 더 많이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축약 표현을 루이스 구조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시면 그 선생님들이 그냥 난데없이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뭐 탄수화물 이런 거 할 때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게 이런 의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더 해보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H4라고 해서 메테인이라고 하고요. 얘는 탄소 3개, 수소 8개에서 프로페인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유기구조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런 유기구조의 화합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되게 이제 그 묘한데 어쨌거나 탄소 주변으로 결합선이 몇 개 있어요. 어쨌건 탄소 주변으로 결합선이 4개가 있으니까 옥텐 만족하는 건 맞나요? 옥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탄소 개수가 몇 개냐면 6개고 수소 개수가 몇 개예요? 6개죠? 이런 식의 이제 분자 구조를 갖는 요런 이제 화합물을 우리가 벤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E는 E 장모음이에요. 읽을 때 벤진 알겠죠? 그래서 벤젠은 일본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은 벤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친일파면 벤젠, 그다음에 이제 친미파면 벤진 알겠죠? 네, 하여튼 뭐라고요? 하여튼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자 어쨌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구조인데 또 묘하게도 무슨 결합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어요.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뭐 이게 독특한 구조인데 이거를 그렇다면 이 축약 구조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떻게 그리라고요? 원래 있던 구조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다 드러내라고요? 탄소, 수소를 그대로 다 드러내라고요. 알겠어요? 다 드러내면 나와 있는 결합선들만 탄소 사이 결합선들만 표시하면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 아 예? 휴지요? 가져와도 된다가 아니고 이게 주세요. 마침 내가 휴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서 똥 닦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똥 싼 거 똥 지린 거 아니에요? 그래. 좋아. 좋아. 자, 보자. 아이고.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이런 식의 축약 표현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예시 중에 요런 아주 희한한 꼴일의 화합물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잘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요 말단, 이 말단에 사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요 점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탄소는 원래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요? 4개가 나가야 되잖아. 4개가 나가야 되는데 결합선 하나만 그려져 있다면 이 탄소 주변에는
누구들이 또 다 생략돼 있다는 얘기였어요. 수소가 몇 개? 이게 세 개가 생략되어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그냥 이게 점땡이 하나로 이렇게 딱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도. 자, 이 말단 꼭지점에는 다 누가 있는 거고요? 말단 꼭지점에는 이 탄소 하나 수소 세 개가 있는 거고, 크로스된 요 중심에는 누가 있겠어요? 크로스된 요 중심에는 여기 그냥 탄소 하나가 덜렁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간 걸로 인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하셨죠? 예? 됐죠, 됐죠? 됐다. 됐죠, 됐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둘 표현, 이제 오늘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할 건데, 두 번째 이제 이 관련해서 알아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radica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adical. radical. 자, radical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 그런가요? 자, radical은 사실 그 영어 영미 생활권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형용사로 많이 쓰이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과격한, 급진적인 이런 뜻이에요. 과격한, 급진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데 신문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막 이 레디컬로 쓰는 게 왜 레디컬 테러리즘 막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레디컬 테러리즘. 테러 알죠? 테러.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테러가 바로 9.11 테러죠. 네, 획기적이죠. 네, 획기적이죠. 그 9.11 테러, 여러분 그 영상 본 적 있어요? 9.11 테러? 본 적, 나는 그때가 내가 대학원 1학년이었나? 그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때 내가 대학원 2001년이었나? 2000년이었나? 2001년이었어요? 그때 내가 대학원생 1학년 때였어가지고 그날 그거 시험,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 마치고 이제 퇴근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뭐냐면 발 닦고 이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볼까? 라면 후루룩 끓여 먹는데 그 위에 그 TV에서 이상한 막 속보가 뜨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충격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쇼킹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신문에 나오는 그 헤드라인이 Radical Terrorism 딱 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거기 뜨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일 때 이런 말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 테러 배우가 누구였어요? 누구로 지목됐어요? 네,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었죠. 오사마 빈 라덴 사람이었는데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수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잣집 아들이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 다음에 영어가 능통하고 지식인입니다.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러 단체가 됐건 뭐가 됐건 한 단체의 수장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 있고 그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마어마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건데 그럼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공격을 당한 거니까. 그러면 미국은 어디에 보복 공격을 해야 돼요? 이라크에 했죠. 이라크에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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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테러와의 전쟁. 이래가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테러의 배후가 이라크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 엄청나게 많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라고 미국이 지적을 해가지고는 미국이 이라크를 존나 때려줬죠. 정작 오사마 빈 라덴은 그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오사마 빈 라덴은 그 이후에 어디에 많이 숨어 지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많이 숨어 지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정작 공격하는 게 어디? 이라크. 여러분 뭔가 좀 되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과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 혹시 학교에서 들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하여튼 것 같아요. 네. 그럼 과연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은 악이냐? 그 테러 공격을 받은 미국은 선이냐? 맞아? 미국이 선이에요? 맞으면 선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 먼저 때린 놈이 무조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으면 또 상관없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럴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레디컬은 화학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홀전자 화학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홀전자 화학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홀전자 화학종. 그리고 이 홀전자 화학종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큽니다. 아주 커. 그래서 화학에서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 중 반응성이 아주 큰 거, 그거를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디컬은 홀전자 화학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옥텟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옥텟은 숫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8을 얘기하는 거고, 숫자 8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짝수죠. 그런데 홀전자 화학종이면 전자가 홀수게 남아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럼 홀수가 짝수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레디컬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만족하지 못한다? 옥텟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레디컬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할 거고요. 자, 그럼 이때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럼 잘 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거 무슨 표시라는 얘기겠어요? 요거. 이게 무슨 표시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레디컬이라는 표시겠죠. 여기 바로 레디컬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겠어요? 만족할 수 없겠어요? 저 옥텟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분자는 아주 안정한 분자라기보다는 원래 안정한 꼴에서 뭔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조금 불안정한 레디컬 형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안정한 화학종이란 얘기겠어요? 불안한 화학종이란 얘기겠어요? 불안정한 화학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디컬이 된 상태가 옥텟을 만족하는 안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구조가 나타났을 때도 공명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산소 주변엔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까요? 저 산소 주변엔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럼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산소 주변에는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산소 주변에는 비공호 전자쌍이 2쌍이 더 있어야 합니다. 왜 2쌍이 더 있어야 하죠? 자, 왜 이 산소 주변엔 비공호 전자쌍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할까요? 바로 현재 이 산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걸로 보아 형식 전하가 뭐여야 합니까? 형식 전하가 0이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산소가 형식 전하가 0이 되려면 주변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원래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잖아. 그럼 형식 전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저 산소 주변에 역시 6개의 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지금 표시된 전자가 하나, 두 개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네 개의 전자가 비공호 전자쌍 형태로 산소 주변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런 구조를 보고서도 딱 여기 보시면은 비공호 전자쌍이 나머지 두 쌍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탄소하고 이 탄소 사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 그럼 이 이중결합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 바로 봐. 여기 이중결합 중 요렇게 이 결합선을 예를 들어서 파이 결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저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레디컬, 자,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파이 결합이라는 건 알겠죠? 왜? 이중 결합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고요? 시그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고요? 파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홀전자 하나가 이동을 하고 파이 결합을 구성하는 두 전자 중에 하나가 이동해 와서 여기서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기존의 레디컬이었던 노란 전자와 기존 파이 결합을 구성하던 파란 전자가 새롭게 파이 결합을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전자 중에 하나는 이쪽 탄소에 다시 남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탄소가 홀전자를 갖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겠어요? 이 탄소가 레디컬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이 파란 전자하고 이 노란 전자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이 구조가 다시 이 녀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런 공명구조 표현할 때 약간 화학의 관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자 쌍이 이동하는 경우는 이렇게 온 화살표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전자 두 개가 한꺼번에 이동했었죠. 전자 두 개가 한꺼번에 이동했었죠. 그걸 그릴 때는 내가 온 화살표로 그렸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레디컬 전자가 이동할 때는 반 화살표로 표시를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명구조 그릴 때는 다 반 화살표들로 내가 그려놓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예시 두 번째 공명구조도 아니다. 이것도 공명구조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거 공명구조인가요? 이건 공명구조입니까? 뭐라고요? 자, 세 번째 거 공명구조입니까? 조금 기니까 살짝 지우고. 자, 이것은 공명구조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울게요. 좋아. 자, 이 녀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다른 것에서처럼 파이 결합이 이동하고 한 것들이 사실은 그 공명구조의 아주 유명한 그 현상이잖아요. 파이 결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이 구조에서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 이중 결합으로 그린 게 파이 결합인데 그 파이 결합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위치를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공명구조인지를 판단을 해보려면 바로 축약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되살려서 원래대로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요 끝에 말단엔 원래 누가 있는 거죠? 탄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탄소에는 자 원래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요. 탄소는 결합선 4개가 나가야 되니까 말산탄소는 여기에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는 거겠어요.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단 탄소가 되면 이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만 더 붙어 있으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수소가 2개만 더 붙어 있어도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무조건 단일 결합이면 그 단일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시그마라고 했죠. 그럼 이때 전후의 구조를 보면 어떤 식으로건 이 시그마 결합이 변한 거예요? 시그마 결합이 안 변한 거예요? 시그마 결합이 변했기 때문에 붙어있던 탄소 수소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공명구조다 공명구조 아니다? 공명구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에서 이 시그마 결합의 변화가 생겼으므로 이것은 공명구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독특한 화학 반응이 진행된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공명구조의 존재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좋아. 아이고.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세요. 저희 밥은 어떻게 먹나요? 뭐라고요? 밥은 어떻게 먹나요? 밥은 뭐 적당히 뭐. 밥은 도시락 때 넣어서 늦게 나갔어요. 그런가요?